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감정평가사 회계학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해설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계학 A형 문제입니다. 자, 회계학은 아시다시피 재무회계 영역에서 30문제, 원가 관리액에서 10문제, 제한 시간은 40분입니다. 물론 이제 회계학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 복귀하고 회계학하고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하죠. 그래서 80분이죠. 80분인데 80문항에서 각각 4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복귀를 좀 빨리 하고 거기서 시간 좀 확보를 해가지고 회계학에 보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분에 이 40문항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시계 있죠? 요런 시계 아니면 뭐 이런 휴대폰 같은데 초시계 있죠. 그런 걸로 이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계산 문제가 뻔히 아는 문제도 이래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분 동안에 이 40문제를 다 하기는 힘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산업인력 이 관리공단 거기에 어떻습니까? 감정평가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응시 현황이라든지 또는 각 과목별 수험생의 평균 점수라든지 이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보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은요. 이 회계학이 해마다 가락이 이제 40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가락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전체 응시생의 한 40% 정도가 이 가락이 생깁니다. 그 가락률도 과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런데 감정평가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에서도 회계학 같은 이 가락률을 보면은 가락이 40%에서 심할 때는 뭐 50% 가까이 이렇게 가락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회계학에서 40점을 못 받아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계학은 일단은 가락을 매내야 된다는 거죠. 네? 가락. 왜냐? 이야기했죠. 실제 해보면은 계산 문제가 많고 그 계산 문제 해보면은 시간이 1분 안에 끝나는 계산 문제 잘 없습니다. 또 문제가 좀 길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평상시에 요 시간 있죠? 요 시계 같은 거, 요런 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 때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문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나오는데, 1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관계 복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41번부터 회계학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론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은 좀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 말이죠. 4개는 맞습니다. 틀린 것만 고르면 되죠.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맞는 것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맞는 것은 이런 것은 4개가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은 좀 그나마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틀린 것만 제가 할게요. 틀린 것만. 자, 5번에 보시면은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정부 영자가 항목 간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으로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함으로써 여기서 틀렸습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보이게 함으로써 보강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복을 위한 개념 체계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해마다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하고 임대료와 관련해서 발생한 순현금 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초지기 문제인데 기출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출 문제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되고요. 자, 일단 이 해계학은 알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했죠. 40문항을 40분 만에 하기는 아주 뭐랄까요, 해계학의 고수가 가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40분 안에 40문을 다 하기에는 힘이 들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좀 빨리 풀어야 됩니다. 이제 속성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그리고 보험료 보시면은 여기 선급 보험료가 여기 날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12월 31일. 그래서 500원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선급 보험료가 감소했습니다. 500원. 자, 이 끝이죠. 자,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보험료는 지급이죠. 자, 보험료 지급액은 얼마냐? 자, 요거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해계학은 더하기 하면 빼기니까 4,000에서 500원을 더하면 4,500원, 빼면 3,500원. 근데 문제는 해계학이 더하기 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더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시험 칠 때 이거 연구하면 시간이 무한정 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룰을 정해놓고 그냥 바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는 병이니까 차변이고 선급 보험료 자산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차대 다르죠. 다르면 뺍니다. 빼면 3,500원. 그래서 이제 보험료 지급한 것은 3,50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5,000원이죠. 손익계산서에 임대료 5,000원이죠. 자, 임대료 보겠습니다. 선수 임대료가 4,000원에서 5,000원 돼서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선수 임대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선수 임대료 증가가 1,000원입니다. 자, 임대료는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현금이 이제 유입됐죠. 이제 유입됐다는 것은 이제 현금 수취했다 말이죠. 임대료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취했다, 받았다, 이거를 이제 유입이라 하고, 지급했다, 이 나갔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뭡니까? 유출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뭡니까? 유입, 유출 요래 해놨죠. 자,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요거는 어떻습니까? 속성법을 하겠습니다. 대변입니다. 자, 이 부채죠. 선수 임대료,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어떻습니까? 대변이죠. 대대니까 같죠. 그 6,000원 이렇게 됩니다. 더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입 유출 요 차액을 묻고 있죠. 요 차액. 이 차액이 얼마입니까? 2,500원. 그래서 답은 5번에 2,500원 되겠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순 유입이 2,500원이 돼 말이죠. 순유입.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2,500원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속성으로 빨리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은 여기 이제 발생주의라는 이야기예요. 발생주의, 보험료, 여기 현금주의 이런 뜻입니다. 이 발생주의, 손익계산서에 있는 발생주의, 여기 돈 받았죠? 현금주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43번 문제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 43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는 감정평가서뿐만 아니고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쪽에도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방금 한 건 이런 거는 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도 다른 시험에도 기출 문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하기 좀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말로 적어 놓으니까 이거 일일이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 표로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요. 자, 읽어가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10월 1일. 자, 10월 1일 수치를 해서 어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행일이죠. 이게 어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발행일입니다. 그러니까 발행인데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수치했죠. 수치, 어음 수치. 10월 1일. 상대편은 이제 발행일이 되겠습니다. 자, 100만 원이고 표시 6%, 만기는 10월 1일 다음에
1월 31일 다음에 1월 31일 이게 만기일입니다. 11월 1일 날 어떻습니까? 할인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할인했을 때 현금 수채가 이 거래로 인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일단 요거는 이제 그 만기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만기에 받을 금액, 만기 여기에 받을 금액, 자, 요 반기에 받을 금액. 자, 액면이 어떻습니까? 액면이 100만 원이고요. 자, 여기 몇 개월짜리입니까? 10, 11, 12, 다음에 1월 4개월이죠. 여기서까지 4개월. 자, 4개월 이자를 계산합니다. 10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 6% 곱하기 12분의 4로 계산합니다. 자, 그럼 여기 얼마 나옵니까? 2만 원 나오죠. 이 3분의 1이니까 이 약분하면 2%, 2%면 2만 원이죠. 자, 만기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만기 금액은 102만 원 됐습니다. 이 102만 원에 할인율 계산합니다. 자, 102만 원에 할인했는데 할인율이 여기 8%죠. 1년에 8%. 할인 기간은 여기서까지죠. 11월, 12월, 다음에 1월, 3개월이죠. 3개월. 그래서 이제 12분의 3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은 4분이니까 2%, 요 약분하면 2% 되죠. 2%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02만 원에 102만 원에 2% 계산하면은 2만 400원. 요 2만 400원이 그 은행 할인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102만 원에서 2만 400원을 이제 뺍니다. 빼면은 99만 9,600원 나오죠. 자, 이 99만 9,600원이 은행에서 우리가 할인하고 나서 현금 수취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금 수취액은 99만 9,600원. 요 2만 400원이 할인료입니다. 자, 102만 원 2% 하면은 2만 400원 맞죠? 자, 그러면 99만 9,600원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현금이 99만 9,600원. 자, 지금 차익거래로 자금을 조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매각거래가 아니고 차익거래. 차익거래면은 이제 이 단기 차익금이 되겠습니다. 자, 차익거래라는 것은 이제 어음을 담보로 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자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이자 수익은 우리가 요 1개월 보유하고 있었죠. 이 1개월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 6% 곱하기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자, 1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100만 원 6%면 6만 원이죠. 6만 원에 12분의 1이니까 어떻습니까? 5천 원이죠. 자, 이자 수익이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100만 5천 원. 자, 여기에 100만 5천 원 되도록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자, 이 이자 비용 요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400원 있으니까 5,400원 요래 되죠. 이자 비용은 얼마? 5,400원.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이자 비용 얼마? 5,400원. 자, 여기 보면 이자 비용으로 인식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자 비용.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 그래서 답은 요 이자 비용 5,400원. 그리고 요 43번 문제는 뭐 기출 문제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44번 문제입니다. 투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건 좀 쉬운 문제죠. 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놨으니까 다른 건 다 해당되는데 안 되는 거 하나. 이것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세무사 시험에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기출 문제가 좀 있죠. 이거는 기출 문제만 봤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죠. 미래의 개발 후 자가 사용할 부동산, 자가 사용, 내가 사용한단 말이죠. 미래에 개발한 후에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건 투자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뭐 책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에)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해놨으니까 이런 게 어렵다 이 말이죠. 옳은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틀린 것이 4개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서 틀렸는가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이제 답을 맞추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효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 미래 경제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인식할 수 없다. 여기서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거기 어떻습니까? 회사 같은 데 가면 TV도 있고 어떻습니까? 컴퓨터도 있고 책상도 있습니다. 그럼 이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가 있어 업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컴퓨터는 뭐다? 유형자산이죠. 그런데 컴퓨터 그 자체가 바로 어떤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에 가면 공장에 기계도 있습니다. 또 기계에서 돈을 벌죠. 회사에 가면 뭐 트럭, 뭐 이런 영업용 트럭 같은 거, 트럭이 있어 운반 따고 가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형자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유형자산 자체가 반드시 직접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 경제 효익을 얻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다. 이게 서툴리죠. 있다 이래야 되죠. 자, 유형자산이 경영진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가동 수준이 완전 저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여기서 포함한다 틀리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해당 자산의 시행 과정에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 대금은 어떻습니까? 차감한다. 자, 요거는 국제기 기준에 있는 내용 코드로죠. 요거는 3번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직접 관련되는 어떤 비용 이런 것은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이 나오죠. 이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그 원가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차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자, 땅이 있는데 이 땅 뭡니까? 나중에 뭐 건설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건설하는 데는 좀 이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건설하기 전에 이 땅을 어떻습니까? 한 몇 개월 뭐 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함에 따라 획득한 수익은 유형자산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 부분이 틀리는데 옛날에는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차장 용도로 빌려줬죠. 이제 이 건설할 건데 한 몇 개월 정도 이 공터가 땅이 비어 있으니까 한 몇 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특히 뭐 모델하우스 뭐 이런 거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걸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꼭 주차장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 이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뭐 모델하우스로 빌려주든지 땅을 이렇게 빌려준단 말이죠. 몇 개월. 그러면 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이 수익도 생기고 이제 뭐 비용도 생기겠죠. 이런 수익과 비용은 이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과거에는 이제 4번처럼 했는데 국제계 기준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의 가치는 세전 현금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세후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다. 자,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해놨죠. 이런 거는 이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틀린 것만 보면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틀린 것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옳은 것은 그러니까 4개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렵죠. 예, 옳은 것은 했으니까 옳은 건 하나고 틀린 건 4개니까 4개가 어디서 틀리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로 설명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습니다.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뭐 자기가 뭐 공시를 하든 주석으로 뭐 보충 설명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적절한 회계 정책 그 자체는 자기가 추가로 뭐 어떤 보충 설명을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정당화될 수 없다. 1번 틀리죠. 2번 처분 손익을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 장부과 관련 처분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하는 것은 총액주의에 위배되므로 여기서 틀렸습니다. 이 총액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틀렸죠. 허용된다. 이 처분 손익을 계산할 때 처분 대금에서 예를 들어서 뭘 처분했는데 100만 원에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팔 때 뭐 이런 소급이라든지 비용이 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 처분할 때 100만 원에 팔았는데 뭐 소급이 뭐 이런 거 비용이 들어가지고 한 10만 원 비용이 들었다. 그럼 100만 원에 팔았는데 그 소급이 같은 거 떼고 90만 원 받았다. 그럼 그 90만 원이 순 처분 대금이란 말이죠. 차감에 표시하는 거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 순매각 대금. 그러니까 순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순매각 대금 여기서 장부금액을 빼죠. 장부금액. 순매각 되면서 장부금액 빼고 이것이 뭐다? 그 처분 손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분 손익. 국제회계 기준이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어떻습니까? 허용하지 아니한다. 허용한다. 이런 거는 총액주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한국주택 국제기준의 표시 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지금 요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 분류입니다. 이 표시 분류. 이 표시 분류 요거는 어떻습니까? 국제기준이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하나만 예시해놨죠. 요거 말고도 또 기업 스스로 어떻습니까? 표시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표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국제 기준이 표시방을 변경한 경우 이외에는 여기서 틀리죠. 이외에는 요거 말고도 다른 요건이 또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그래서 3번 또 거기서 틀렸다. 그 이외에는 여기서 틀리죠. 여기서. 4번 표본은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고 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이 차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자 돈을 빌릴 때 뭐 이래 이자가 어떻습니까? 할 수 없이 뭐 비싼 금리로 이자를 빌리다가 요즘 이자 매우 사죠. 그럼 비싼 이자 줄 필요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바꾸치기 하는 겁니다. 빚내가 빚 갚는 거 이런 것을 차환이랍니다. 차환. 보통 이제 차환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제 만기 도래하면 또 할 수 없이 어떻습니까? 또 빚내가 또 그 빚을 갚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금리 금리가 너무 비싸다. 저금리를 바꾸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빚내가 빚 갚는 것을 차환이라고 합니다. 또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기업이 어떻습니까? 재량권이 있죠. 좀 더 길게 이렇게 바꾸치기 할 재량권이 있죠. 그렇게 있으면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분류하느냐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비유동부채로. 그래서 4번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문제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는 국제의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힘든 거고요. 이 3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옳은 것은 3번을 이 체크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 외에는 요거 말고도 다른 요건이 또 있다 그랬죠. 자, 5번에 보면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상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A 뭐 주식이 있다, B 뭐 주식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원가가 있고 공정가치가 있다. 이 원가가 이제 취득 원가죠. 예를 들어서 원가는 10,000원인데 공정 가치는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자, B 주식은 13,000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은 평가 손익을 하나하나 하면은 A 주식은 평가 이익이 되죠. 그렇죠? 평가 이익 2,000원. B 주식은 요거는 7,000원 평가 손실이 되죠. 3,000원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습니까? 합계를 보면은 합계가 어떻습니까? 20,000원이죠. 20,000원. 19,000원. 이렇게 합계를 보면은 합계만 보면은 이게 평가 손실이 어떻습니까? 1,000원이죠. 1,000원.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같이 유상거래 집합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차손은 순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은 이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평가 손실 1,000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익과 차손이 기업이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표시한다.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것은 평가이익 2,000원, 평가 손실 3,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국제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47번 이것도 이제 옳은 것은 해놨는데 47번 옳은 것은 여기 좀 어렵다 그랬죠. 재평가는 자산의 장부 및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 맞는데 매 보고 기간 말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해도 되고요. 또는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한다 이래서 틀린 거예요. 매 보고 기간 말에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3년 내지 5년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여기서 틀리죠. 이건 왜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평가한다. 그런데 토지가 뭐 전국에 한 10필지가 있다. 이게 전국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편의상 뭐 올해는 뭐 서울에 있는 땅만 재평가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서울에 있든 뭐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국제 기준이 규정을 만들어내냐면 기업이 이렇게 악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서울에도 땅이 있고 부산에도 땅이 있고 대전에도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서울의 땅값 많이 올랐는데 대전이나 부산의 땅값 좀 떨어졌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땅값 올라간 것만 평가하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땅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용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를 평가하려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가 되든 몽땅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유형자산별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토지면 토지 전체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틀리죠. 자, 3번 자산의 장부임익이 재평가에서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단기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 과목으로 자본이 가산한다.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틀리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평가했는데 토지 10억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전에 단기 손해를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 즉 이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재평가 손실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있다. 그러면 있으면은 재평가 손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재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3억을 하고요. 나머지만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평가 잉여금 7억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단기 손 인식한 재평가 감색이 있다면 그 이전에 재평가 손실 뭐 이런 거 했다면은 이렇게 토지가 증가했을 때 종전에 했던 요 3억만큼 손실을 3억 처리했으면 그만큼 이익으로 이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 이제 이익이니까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10억 전액을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3분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틀리죠.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여기서 전액을 다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또 이제 터졌습니다. 4번 자산의 잔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여기 뭐냐면 이제 재평가 손실로 해가지고 재평가 손실로 해가지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한다. 이 말은 뭐냐면 토지를 재평가했는데 토지가 10억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이 있단 말이죠. 재평가 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뭐 7억이 있다. 그러면은 7억을 재평가 잉여금을 없애주고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합니다.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한다. 이 말은 재평가 잉여금이 장부에 있으면 그걸 없애주고 나머지만 재평가 손실로 한다. 그래서 4번은 어떻습니까? 이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 잉여금은 이제 자본이죠. 자,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산이 제거된다는 것은 그 자산이 장부에서 없어질 때, 즉 어떻습니까? 그 자산이 처분하면은 없어지죠. 그죠? 뭐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재평가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자산이 제거될 때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자산을 이제 이래 기업이 쓰겠죠. 사용하면은 감가상각을 하죠. 상황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 이제 사용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때는 이제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하고 재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원래 감가상각비하고 그 차액만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정답은 4번으로 되는데 5번도 보면은 틀린 내용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번도 정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 국제기 기준을 보면은 국제기 기준이 5번처럼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기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 제거할 때 자본에 계상된 재평잉여금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제회계 기준을 보면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직접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직접 이 용어가 빠졌어요. 직접 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평가잉여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직접 이 용어가 없지 않느냐. 이게 없으니까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정답을 4번만 한 것 같던데 굳이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직접 이 말이 없어도 그걸 굳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5번 또 이 정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그 국제의 기준 누구든지 그 확인해 보면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는데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꼭 직접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의 기준은 직접 대체할 수 있다. 그걸 살짝 빼놨어요. 그걸 빼놓고 틀린 걸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정답은 이제 4번만 정답으로 이렇게 됐고요. 이런 출제는 좀 뭐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48번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냐면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했다 이래놨죠. 단기매매 증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자료가 나옵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이 수수료 있죠. 수수료는 이 비용 처리합니다. 이 비용 처리하고요. 여기도 수수료 있죠. 이것도 비용 처리하고. 처분할 때 수수료 있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처분 대금에서 빼야 됩니다. 예? 처분 대금에서. 그러니까 순 매각 대금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 처분 금액이 순 처분 금액 이걸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주를 주당 1,500원, 그게 15,000원이죠. 그런데 수수료 1,500원이니까 순 처분 금액이 13,500원이죠.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종가라는 것은 이제 공정가치를 말합니다. 기말의 공정가치. 주당 1,400원이다. 자, 질문을 뭘 하고 있냐 보겠습니다. 질문은 자, 공정가치를 했죠. 질문은 이동평균법으로 단가 산정하고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을 물었네요. 평가손익. 자, 여기 보면 20주 1,000원입니다. 20주 1,000원 20,000원이죠. 30주 1,200원입니다. 30주 1,200원. 그러면 36,000원이죠. 그럼 50주죠. 56,000원이죠. 근데 평균은 여기서 나누면 평균이 나오죠. 예? 이게 이동평균법이죠. 10주를 팔았죠. 10주를 팔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뭘 물었습니까? 평가 손익을 물었으니까 10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는지 이건 신경 쓸 거 없죠. 그냥 10주 팔았다는 것만 알면 되죠. 몇 주 남았습니까? 40주가 남았죠. 그래서 56,000원 50주 중에서 40주가 남았죠. 10주를 팔았으니까 그게 얼마에 팔았다 이거는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평가 손익을 물었으니까. 자,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8, 58, 40, 68, 48, 34,800원이죠. 그런데 종가가 1,400원입니다. 공정가치가. 그럼 1,400원 40주죠. 46,000원이죠. 46,000원이고요. 4일은 4. 41,600원이죠. 아, 56,000원이에요. 1,400원. 그 암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56,000원이죠. 46,000원. 그래서 하는 김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계산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뭐 머리 좋아도 이거 뭐 전부 다 암산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산기는 뭐 어떤 계산기를 가져가시든 제한이 없습니다. 예, 뭐 고음류 계산기도 되고요. 예? 그냥 계산기 있죠. 뭐 그런 것도 뭐 되고 아무 계산기나 본인은 편한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이제 1차 시험 해결은 뭐 이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인 뭐 계산기 자 서기 쉬운 거 하면 되죠. 자 이게 어떻습니까? 잔금액이죠. 이게 이제 공정가치죠. 그러니까 11,200원이 평가 이익이죠. 답을 보겠습니다. 11,200원 평가 이익이다. 답은 2번이죠. 자 여기 정답 2번이죠.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49번에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물었네요. 감가상각비 물었는데 연수합계법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몇 년입니까? 1, 2, 3, 3년이죠. 3년. 자 연수합계법 처음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잔존가치 100만 원. 자, 내인수가 몇 년입니까? 5년. 자, 1, 2, 3, 4, 5 더합니다. 그러면 15죠. 자, 3년 5, 4, 3 이렇게 15분은 12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게 720만 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내인수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2014년. 자, 요렇죠? 2014년에 이제 내인수를 변경했습니다. 1,000만 원. 자, 지금까지 한 거 720만 원 빼고요. 내인수가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고요. 잔존가치는 50만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자, 잔존가치 뺍니다. 50만 원. 변경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지금 5년에서 3년 썼으니까 2년 남았는데 5년에서 7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4년 남았다는 거예요. 4년. 그러니까 7년에서 3년을 빼면 되죠. 빼면 4년 남았다는 4년. 그러니까 4년 남았으니까 1, 2, 3, 4 더합니다. 1, 2, 3, 4 더하면 10이죠. 자, 10. 처음에는 4. 그래서 10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770만 원이니까 770이니까 230이죠. 4. 248, 432, 92만 원이죠. 답은 3번에 92만 원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 건설계약입니다. 자, 50번 문제도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푸는 것도 이것도 기출문제 상당히 많고요. 50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 자, 여기 보니까 2012년 계약 이익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기출문제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죠. 자, 2001년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6,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소요될 원가는 첫 해는 4,000원을 추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500원, 2,000원이니까 4,000원을 추정했습니다. 자, 해수한 거는 뭐 이 문제 푸는데 관계가 없죠. 이 자료는 문제 푸는데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4,000원에 1,500원에 투입됐습니다. 그럼 2011년도 진행률을 보겠습니다. 4,000원에 1,500만큼 투입됐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서 진행률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자, 진행률 계산합시다. 자, 이게 8분의 3이죠. 8분의 3이면 37.5%, 0.37.5%. 야, 이거 뭐 그렇죠.
암산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 37.5%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예? 불안하대. 그죠? 이제 계산기 세대. 계산기 세대 일일이 이제 계산기를 치기 시작하면은 37.5% 맞네요. 치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사실 해보면은. 그래서 40분에 40문제 푸는 거는 도사 중에 막 고수 중에 고수가 가도 불가능하다 그랬죠. 보통 학생들 수준의 40문제를 40분 동안 어느 정도 풀 수 있느냐. 보통 일반 평균적 학생들 수준 20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반밖에 못 풀어요. 나머지 반은 찍어야지. 찍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 객관식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객관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회계학 객관식이 전 세계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뭐 대조해 봤느냐? 그거 해봤죠. 그게 정평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뭐 공인회사 시험 문제 있죠. 그 문제하고 한국의 문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문제가 좀 길고 좀 조건도 많고 복잡하게. 그러니까 일본어를 푸는 건 도저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인회사 따는 것보다 힘들잖아요. 미국에 가서 공인회사 따면 100명 가면 100명 거의 다 걸리고 와요. 점수도 어떻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미국 공인회사 시험 치면 평균 점수가 몇 점쯤 나오느냐? 거의 뭐 아주 고득점 한 90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제 기분 위주로 물어보고 또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 안에 막 이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죠. 그 뭐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회계학 문제 또 객관식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보세요. 요거 보면은 누적원가 2,640원인데 남은 건설원가가 1,760원이니까 요거 더해 봅시다. 더하면 처음에는 4,000원으로 추정했지만 추정이 바뀌죠. 이 더합시다. 더하면은 4,400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4,400원 이 추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640원이 누적치가 투입되었다. 이제 이건 암산이 안 돼. 이건 계산해야 돼. 이 정도 암산하면은 아주 뭐 천재죠. 하기사 뭐 또 암산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야, 요거 60% 났네요. 60% 해놓고 보니까 4624, 4624, 60% 맞네. 그렇죠. 자, 60%. 이 진행률을 2011년도 여기 2011년도 보면은 6,000원에 공사를 했는데 4,000원. 그럼 이제 2,000원 남는다는 거죠. 6,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공사비는 4,000원 예상하고 37.5%입니다. 자, 그러면 2,000원에 37.5% 보겠습니다. (750원) 2011년도 750원 여기 이제 공사 계약 이익입니다. 2012년도는 6,000원인데 요 4,400원 공사비를 추정하죠. 이게 다 이제 4,400원 추정치가 자꾸 바뀐다 그랬죠. 자, 여기 60%입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1,600원, 1,600원에 960원입니다. 자, 960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960원이니까 여기 4번에 보니까 960원 있잖아요. 그래서 4번 덜렁 답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요 960원은 누적입니다. 누적이익이라는 것은 요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 요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빼야 되죠. 750원을 빼야 되죠. 자, 빼면은 210원이 되죠. 이게 답은 1번에 210원이 정답입니다. 자, 50번까지 했는데 이제 그다음 51번 재고자산에 관한 이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1문제 했는데 지금 한 48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뭐 설명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40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고수가 가도 힘들다 그랬죠.
평균적으로 40분 동안 한 20문제 풀면 그나마 좀 제가 볼 땐 좀 잘하지 않느냐. 잘한다. 그래서 이제 회계학에서 점수를 많이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법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빨리 해가지고 시간을 좀 회계학에 보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5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